미국이 바라던 처참한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붕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몰려 옥상으로 내몰릴 때 희희낙낙하며 저에게 언제 바닥을 잡을 수 있냐고 묻는 이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이미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면, 이 위기는 사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현재 시장에서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렇죠? 즉, 여러분이 이미 많은 돈을 잃었다고 느끼든 헐값에 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생각하든 그건 단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가격을 후려치고 할인해서 주식을 투매할 때 여러분이 50원에 팔려고 내놓아도 다른 사람은 40원이면 기꺼이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식을 파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희 같은 매수자가 더 많을까요? 다시 말해, 바닥을 잡으려는 저희 자본가들에게는 현재 가격이 여전히 너무 비싸고 아직 충분히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충분히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만물이 황량해지고 생기가 없을 때입니다.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사람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절망할 정도로 손실을 볼 때입니다. 모든 자산이 저희에게 거의 공짜로 주어질 때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 바둑판의 한 겹 한 겹을 벗겨낼 의향이 있다면 그 잔혹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락의 종착점이 바로 저희가 돈을 투입해 바닥을 잡는 시작점입니다. 사실 그때가 바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수백만 명이 평생 힘들여 모은 자산이 자본가들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대한 자산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테크의 기술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작년부터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으로 증시가 여전히 급등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늙었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의 꼭대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한 방만으로도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반면 버핏은 최고의 주식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팔았는지 봐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장 큰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다 판 것들이 바로 이 바둑판의 전체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왜 버핏이 자신이 가장 많이 보유했던 애플 주식을 팔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어느 나라의 수입 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했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 노트북, 이어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즉,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된 휴대폰을 미국에 팔려면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 미국인들이 자국이 설계한 휴대폰을 사려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플 주식은 35%나 폭락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버핏은 증시 위기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매도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주식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나리오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세 부과는 이 위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버핏은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팔았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버핏의 자산 매각이 단지 우연의 일치라면 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작년부터 자신의 회사 주식을 팔았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왜 리카싱은 이번에 항구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치적 위험 때문에 항구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미국 자본하의 첫 번째 라운드는 금리 게임이었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관세입니다. 사실 게임 방식은 여전히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전 세계 경제와 자산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자본가들은 천천히 바닥을 줍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점은 금리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방법이라면 관세는 전 세계가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자산 국면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듣고 나서 잊어버릴까봐, 즉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 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미국 증시가 붕괴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시가 급락한 것만 보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시장 붕괴로 얼마나 많은 돈이 증발했습니까?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증발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6조 6천억 달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증시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시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돈을 잃고, 즉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산 사람들, 즉 공매도 세력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모두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현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미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최소 80%는 개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증시에서 증발한 6조 6천억 달러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이 돈은 바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머니에서 공매도 세력의 주머니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장을 공매도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소로스와 같은 공매도 집단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관세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공매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장 심하게 붕괴했을 때 트럼프는 현재가 주식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들어가 바닥을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그는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낙하하던 미국 증시는 즉시 반등했습니다. 갑자기 반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이 모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번복에 달려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정책 하나만 바뀌면 충분하다는 것일까요? 트럼프가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만 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안에 내부자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제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현재 미국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첫째, 그들은 쓸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미국 국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국고에 돈이 없으면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둘째,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이상 아무도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고에 쓸 돈이 없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나 정책 하나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면 미국 증시는 정부의 ATM 기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국고가 바닥나면 의도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들고 공매도 하고 돈을 챙긴 다음 시장을 다시 끌어올려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 또는 FX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체 하락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급락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죽고 시장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는 오늘 25억 달러를 벌었고 그는 9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투자자입니다.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오랜 친구가 회사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루에 25억 달러를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장 붕괴가 국민의 손에서 자본가와 미국 정부의 손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많은 기관들이 미국 정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위기를 주도적으로 일으켜 증시에서 국채로 자금 흐름을 강제로 옮기려 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관세 인상 소식이 나왔을 때 미국 국채는 실제로 2-3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은 모두 시초가는 높고 종가는 낮은 형태였습니다. 거래량은 매우 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물량을 떠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경매에서 아무도 채권을 사지 않을 때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채권을 사서 물량을 떠안기 위해 몰려들었을 때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던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탄약, 즉 현금을 비축하여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 미국 정부가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미국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국채가 처음에는 급등했지만 모두 시초가는 높고 종가는 낮았다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보복을 위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들을 제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국채를 사용하여 보복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증시에서 미국 국채로 돈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잠정 중단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쓸 돈이 없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한 달 전에 올린 드디어 인생 유일의 부자 될 기회가 왔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다시 보러 와서 모든 것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댓글을 남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관세 부과는 단지 실험, 물밑 작업일 뿐입니다. 관세 인상도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를 폭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자본가들이 전 세계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점은 이번 관세 인상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은 높은 금리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자산을 팔고 돈을 빼내 미국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자산과 통화를 팔아 달러와 미국 자산을 살 때 글로벌 자산과 통화는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때 미국 자본가들은 이미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팔고 그 가치가 높은 달러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자산이 투매될 때 물량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1라운드에서 전 세계를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2라운드, 즉 관세 부과는 당신의 나라에서 직접 돈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 오늘 미국이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부품 하나를 10동에 팔았습니다. 이제 제가 4동의 관세를 더 부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부품 가격을 10동에서 14동으로 올려야 합니다. 즉, 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상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제품이 비싸져서 구매하는 고객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주문량과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심지어 파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실업의 물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베트남 경제는 침체될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침체되면 여러분과 협력하는 국가들도 영향을 받아 함께 침체될 것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벌지 못하게 되면 이들 국가의 국고는 바닥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며 환율은 폭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 비용 전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즉 10동짜리 제품을 팔지만 미국에 4동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남을까요? 이익이 없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무너지고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아무도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트남 동을 미국 달러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통화도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4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통화도 40% 가치가 하락한다면 서로 상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은 국내 기업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통화 가치가 40% 하락한다면 여러분의 국가 자산은 실제로 40% 저렴해진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일본에 가고 싶으신가요? 일본 물건이 갑자기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다른 나라가 여러분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여러분의 나라는 달러를 벌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공장, 기업, 자원과 같은 국가 자산도 헐값에 팔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통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자본가들은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락하는 통화부터 자산까지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막 적용되었을 때 미국 증시가 붕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증시 전체도 함께 붕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영향을 받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일을 단행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승자 독식의 게임이고 전 세계를 함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경제 악화로 사람들이 실직하고 시장이 붕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관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 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였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회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고 글로벌 자산이 투매될 때 미국 자본가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침체의 위험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침체한다면 사실 미국은 침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죽을 때 전 세계의 돈이 덜 비참한 미국으로 다시 투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나 금리 인상은 모두 전 세계의 미국 달러를 고갈시켜 글로벌 자산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관세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폭발 지점은 미국이지만 폭사하는 것은 전 세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전 세계가 미국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저는 듣고 웃음이 납니다. 미국은 금융 게임을 하고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전 세계의 자원과 땀으로 만든 제품을 쉽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인들이 농부와 노동자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관세는 바로 대규모 자산 이전입니다. 겉으로는 이 관세가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한다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제 침체, 통화 가치 하락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자산을 미국 자본가들의 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 배치 단계를 놓치고 고위험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수중에 현금이나 방어 자산이 많지 않다면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선택하고 자본가들의 학살과 약탈을 지켜보며 자신의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버핏과 같은 자본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은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버핏은 자산을 사거나 팔기 위해 1년 내내 준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금 흐름이 확실히 들어오고 주가가 막 밀어 올려지려는 순간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추세는 큰 손들이 만들고 우리는 단지 추세를 따라 돈을 벌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또 나왔습니다. 관세는 또한 미국 정부가 국제 협상에서 사용하는 협상 카드입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가 관세를 부과받고 싶지 않다면 미국을 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항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국가 자산은 미국 자본가들에게 헐값에 팔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또는 우리 모두가 헐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막대한 양의 현금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는 마치 탐색전과 같아서 어느 나라가 가라앉고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지 누가 저항하고 누가 얌전히 미국 국채를 사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저항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했고 이로 인해 미국 국채 가치가 8% 하락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은 미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항상 미국 장기 국채 매입을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작년 말부터 저는 미국 달러를 금과 일본엔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붕괴했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돈을 옮기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거나 금융 위기에 직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금융 위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인상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 미국 통화, 미국 국채 모두가 자유 낙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를 구하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달러를 구하면 국채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 FED와 전문 자본가들도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세 시장 모두가 죽고 구할 수 없다면 미국 정부는 불 속에서 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금융위기를 촉발하여 전 세계가 그들의 뒷수습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빨리 떨어졌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 주식 100달러짜리를 샀는데 그 후 200달러로 올랐습니다. 계속 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달러짜리 주식을 은행에 가져가 담보로 잡고 150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 150달러로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즉시 150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릴 것입니다. 만약 제 주식이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150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수중에 150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었다면 은행에서 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갚을 수 없고 은행은 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대량의 주식이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시장에 투매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미국 주식이 붕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주식, 일본 주식, 원유, 비트코인 등입니다. 저는 그 모든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다음 그 현금으로 은행 빚을 갚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산을 팔아 은행에 돈을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두가 물건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은행이 당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거나 마진콜을 요구할 때 그것은 은행이 이전에 시장에 풀었던 미국 달러를 회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산을 파는 사람은 많지만 다시 살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의 돈과 자산이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나서야 한다는 것, 즉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돈을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FED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지금 당장 개입하되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시장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국 증시가 너무 심하게 붕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도 매우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증시가 약간 회복될 수 있지만 큰 폭발은 없을 것이며 심지어 회복된 후 다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그리고 저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과 2020년 모두 FED는 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위기나 시장 붕괴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새로 찍어낸 돈으로 미국 자본가들에게 0% 금리로 빌려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FED와 미국 정부 배후의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만약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관세 카드를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미국보다 더 나빠지기만 하면 미국은 위기 시기에 글로벌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국채는 다시 구매자를 찾을 것입니다. 에펫 배후의 재벌들에게는 세계가 붕괴하고 글로벌 자산이 헐값에 투매될 때 그들은 단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켜고 0% 금리로 돈을 빌리기만 하면 전 세계의 저렴한 자산을 모두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과 글로벌 자산은 다시 미국 자본가들의 손으로 돌아가고 동시에 미국은 아무도 국채를 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불해야 할 이자 금액도 0% 금리 덕분에 즉시 급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금융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지펴 0% 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고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는 것이 더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버핏이 미국 은행들의 주식을 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아무도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은행 가치가 즉시 심각하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지금이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여 바닥을 잡을 기회라는 것을 이미 알아챘을 것입니다. 우선 그 기회는 지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와 각종 자산 가격은 미국 정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심각하게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시장에 진입한다면 당신이 버는 돈도 단지 빠른 돈일 뿐 큰 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돈을 벌 수 있지만 내일은 다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마자 손절매해야 하고 자주 손절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이 투자나 게릴라전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동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자산이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우리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는 달러를 금과 일본엔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욱 확고하게 언제까지나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테슬라 주식으로 당일 공매도 주문을 시도해 보았고 결과도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실험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로 공매도할 때는 에펫 연방준비은행 또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사용하여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미국 증시가 전면적으로 붕괴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공매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펫과 자산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천히 추세를 따라 바닥을 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배치 방향입니다. 동시에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단지 건설 현장 노동자이거나 샤브샤브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현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는 부유한 선배들이 되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2008년 이후 계급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들의 손에 있는 자산은 매달 심지어 매시간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지 못하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늦게 태어나서 그때는 어렸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다시 왔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정말로 온다면 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소매를 걷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저는 아무런 손실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처음부터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가올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과 저 사이의 관점을 통일하십시오. 제가 공유하는 투자 사고방식과 방법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가서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이 자산은 아직 살 수 있나요? 지금 자금이 묶여 있는데 손실을 보면 어떡하죠? 라고 묻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나가면 또 얼마나 많은 해를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사업가, 투자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형제자매들이 조속히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문장이라도 찾았다면 저는 만족합니다.